오늘 서명의 190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론 이번엔 정화일간 해묘미 삼합 간지 첫 번째 정해일주 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명리 공부하실 때 기초 는 아니죠. 일주론 이제 중급 수준인데 간지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절대적이라고 보는 단견만 없다면 일주론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죠. 이 기회에 잘 익혀두세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괜찮았어, 여러분 꼭 읽으셨으면 하는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시미시 나오는 알릴레오, 제가 보면서 이 책 읽어야 되겠네 읽었는데 이게 2권짜리더라고요. 알릴레오도 이제 지리의 힘 2에서 이제 두 번째 영상 올라왔던데 그건 아직 못 봤고, 이 책은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가 분쟁 지역을 많이 다니는 기자 출신이어서 지리가 여기에 보시면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담백하게, 가끔 유머를 구사하려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됐는지 이제 그런 건 좀 별로 공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해안을 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해안을 주고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저에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내용은 이제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까지 하고, 이 책의 기저가 되는 역사적 철학이랄까요?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이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프랑스 사람, 프랑스 구조주의 역사가인데, 의식적인 인간 활동의 역사 배후에는 더 결정적인 요소로 무의식적이고 장기적인 지리가 있다. 지리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장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역사를 연구해 보니 사건사, 국면사, 구조사라고 하는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 물론 시기적으로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요즘 전쟁 일어나잖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쪽 우크라이나, 이쪽 이스라엘 이쪽에 전쟁. 우리는 이제 외교, 개판 분쟁이지만 그런 것들 단발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 이런 거죠. 국교 단절,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류사의 초전도체 작년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었죠. 올해인가 작년인가, 작년이죠. 이 초전도체 LK99 이런 것들, 이런 발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이건 가장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표층적인 거죠. 가장 눈에 잘 보이는데 그것은 굉장한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밑으로 이게 보낼까 하다가 겉으로 잘 드러나는 측면에서 이게 표피 맨 위에 갖다 놓은 거고, 얘네로 갈수록 이제 심층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국면사,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산업화 시기가 있었고 정보화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 있죠. 지능형 로봇 시대, 우리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런데 이 구조사에는 장기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뜨지만 이게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지리, 문화, 또 기후, 이런 거. 특히 지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책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해안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궁금해서 책 읽으면서 이 구글맵 펴놓고 주요 장면에서는 검색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은 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여튼 칸트의 고향, 옛날 이름으로는 뭐죠 이게? 괴네이스 베르크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칸트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독일의 영토였다. 이제 지도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칸트의 고향을.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 영토다. 머릿속으로 이게 이 국경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근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제 이름, 이제 칼리닌그라드. 러시아 이름이 딱 냄새가 나죠. 러시아 땅이야. 그런데 옛날 독일,
이쪽에 이렇게 있었겠구만. 그죠?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막 수많은 그 조그만 영방으로 이렇게 막 쪼개져 있어서 통일된 지가 굉장히 늦죠. 유럽에서. 그래서 그 식민지 쟁탈전에서도 뒤처졌고, 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애들.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폴란드 안에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쪽인데, 이렇게 러시아가 다른 나라 영토에도 마찬가지로 크림반도 있는 쪽, 그 외에도 이쪽 조지아 이런 쪽에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자기 영토를 갖고 있는 걸 비지라고 하더라고요. 비지. 날빛자, 땅짓자, 날아가는 땅.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물론 이제 우리도 돈 주고 다른 나라 영토를 사면 일종의 빚이죠. 민간 차원에서는 많이 있겠죠. 중국인들이 러시아 땅, 아니 러시아란다. 제주도 땅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번에 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구나.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모스크,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 이 균형 외교만 했어도 여기 들어올 생각이 없는데, 러시아는. 너희들 잘 만났다. 얘가 이 나토로 넘어가는 순간, 이 나토의 국경이 여기까지 와버리는 형국이 되잖아요. 만충지대가 사라지고.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필수 불가결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읽을 수 있고, 이제 이 저자는 그런 것들을 예측했다기보다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걸 예측했다기보다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죠. 또 하나, 이집트 하면 우리가 왜냐면 피라미드 생각하고 이쪽에 땅덩어리가 넓고, 이집트 하면 뭐 클레오파트라 엄청난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다 사막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죠. 그 대목을 읽으면 중동편 이쪽 아프리카 편 읽으면서, 그러니까 국토의 95%가 사막이야. 이게 나일강이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인구 찾아보니까 1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나일강 부근에 양쪽 10km 이내에 국민 전부가 살아요. 다 버려진 땅이라고. 물론 이제 자원개발 이런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떤 생활이 펼쳐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쪽 남미 같은 경우는 칠레가 남미 대륙 서쪽에 딱 길게 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장난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원래 칠레 땅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분쟁이 생기면서 그 영토가 쪼개지고 이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땅에서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한번 봤습니다. 이 유라시아 거대한 이 대륙의 척추 부위 우리가 위치해 있죠. 이 대륙으로 출발하는 선상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서구 중심, 특히 이 유럽 중심, 그것도 서유럽 중심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동이라는 게 맨 끝에가 있는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심이어야 하죠. 근데 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시발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는 대륙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교류를 아예 끝장내는 정권, 단절한 정권, 그러면 이 거대한 기회를 우리는 날리는 거죠. 여기에 이 대양으로는 열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이런 쪽에 이 남중국해 이런 쪽에 분쟁이 이렇게 그러면서 대양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 아프리카 쪽은 뭐 말도 안 되게 투자를 해놨고,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이 시기에 정말 최악의 대통령을 뽑아놔서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고, 이 거대한 진출의 교두보를 지난 정권 때 만들어놨는데 아예 단절되면서 우리의 잠재력을 고갈시킨 거죠. 우리의 첨단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 투자하고 있고,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야말로 용쟁호투를 펼치고 있는데, 북한과 자유롭게 교류한다면 여긴 정말 대단한 성장의 기회를 가진 잠재력의 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미국을 위시한, 중국을 위시한 다른 기업들의 쟁탈장이 될 수가 있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에 지금 다 퍼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사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사 배우잖아요. 쓸데없는 거 더럽게 저 많이 외우라고 하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뭐 기억에 남습니까? 안 남죠. 그러니까 통찰력을 길러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와중에 주변국, 일본, 중국은 물론 이 전 세계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그들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류했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 같은 걸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농지 관련해서, 왜 그게 이제 곧 세금이고 그냥 이제 관리들한테 지급하고, 관리들은 그거 지급받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불화해서 농사짓게 하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고, 그러면서 그것이 세습되고 농민들 착취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찰할 수 있게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교육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래서 전혀 쓸데없는 것만 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통찰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끊임없이 고대사부터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얘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우리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이 짧은 대안의 하나를 마주보고 있는데, 얘네는 어떻게 공격자 입장에서, 우리는 이 방어자 입장에서 결국 나라까지 넘겨주는 그런 이 불운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같이 비교하면서 그래야 전 세계를 보는 그런 이 시야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뭐 일본 역사 왜곡 가지고 뭐라고 하고, 중국 동북공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데, 정작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이 국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개념에 우리 학생들을, 성인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틀에 오히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항상 상호관계잖아. 인간의 삶도 그렇고 국가 간의 교류도 그렇고, 그런 상대적 관계 차원,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학 제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이 하위 차원의 이 수준 낮은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굉장히 답답한 형국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한심한 교육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한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험 제도를. 좋은 대학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지금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뒤처지지 않고, 대학도 못 나와서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드는 나라이니까,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그죠? 뒤처지지 않게 어쨌든 꼬랑지라도 붙어서 가봐라. 이렇게 해서 사교육해서 조금이라도 뭐 인서울 대학 보내려고 난리 부르쓰고, 쓸데없이 사교육 시장 엄청 키워졌고, 그런 거죠. 근데 얘기가 너무 긴데, 그러고 이제 지금 검찰이라고 하는 이 미친 조직이 활성화된 이유는 옛날 과거급제 하듯이 그만큼의 명예와 권력을 줬기 때문이죠. 그거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면 인기 그렇게 없어요. 정말 정의로운 사람들만 가게 된다고. 이제 그 검찰개혁,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시작되겠죠. 머지않아 끌어내려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한가로운 시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헛소리 하는 거 이렇게 기자회견 들어보면 굉장히
한가하죠. 그 다음날 또 시장 가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픈 AI가 7천조, 9천조 투자받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전 세계가 엄청난 전력을 끌어다 쓰면서 데이터 센터에 자기네 서버 집어넣고 지금 AI 돌리고 뒤처질까봐 진짜 박박 긁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투자받고. 이 새로운 머니게임이 펼쳐지고 있다고. 그게 예전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벤처 거품과 같기도 해요. 그때는 다만 실체가 없었다면 지금은 실체가 따라가지. 그럼에도 거품이 있는 거야. 왜냐면 투자를 안 하면 뒤처지는 것은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일단 마치 우리나라가 사교육 시장에 부모들이 돈을 퍼붓는 것처럼 일단 AI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계속 돈을 집어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트렌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다 이해하시겠지. 이런 표현은 잘못,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사도 보고 책도 보고 이러면 우리가 제일 한가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이버 라인 이런 거 지금 넘겨주려고 하는 그 보이잖아. 걔를 보면 라인이라는 게 무슨 그냥 메신저 이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연결돼 있어.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이게 글로벌하잖아. 카카오는 뭐 글로벌 무대로 나가지는 못했죠. 카카오톡을 잘 보면 거기 커머스 올라가 있죠. 게임 올라가 있죠. 그죠?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이고. 그러면 그 플랫폼을 일본에 넘겨준다? 야, 이건 뭐 다른 시장에 다 깔려있는 것, 그 거대한 잠재 고객들 창출할 수 있는 수익 이거 다 그냥 넘겨주는 거잖아.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한가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나는 한가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생각이 멈춰버린 사람,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냐고.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흐름은 못 바꿔요. 그래서 무너지는 일만 남은 겁니다. 괜히 지지율 24%, 23% 그런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내려간다. 20% 밑으로 또 내려간다. 국회의 시간이 왔다. 약간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냐? 뭐 소용없죠. 없긴 없는데 이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가 적어도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탑 레벨에서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 이 10년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혁명의 주도자가 되어서 큰 부가가치를 확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쓸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어간다면 좋잖아요. 인간이 그 호위징어? 하위징어? 그 사람이 얘기했듯이 호모 루덴스 아닙니까? 놀러 왔다고, 이 세상. 그러니까 잘 놀다 가야지.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면 안 좋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도 지리의 힘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 식견을 좀 가지면 명리 공부도 맨날 이 사주, 팔자, 8글자 해석하는데 함몰하는 게 아니라 좀 웅원하는 관점, 이 기상을 가지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세계 너머, 이 공한 세계 너머의 그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나라의 운명, 세계의 운명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겠어. 똑같은 사주라고 해도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 나잖아요. 인생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돌아오는 내주에는 이제 2를 읽어볼 생각입니다.
정의 일주 밑에 정관 깔고 있습니다. 정관 깔고 있으면 바른 사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일단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죠. 바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바르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일시에 있다는 얘기는 나의 관이라는 거야. 내 관, 나의 원칙이 바르다는 거죠. 누가 그것을 상관경관하려고 해. 야,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런 게 있다고. 수행이 안 되면, 이 해준 과목 정인 수행이 잘 안 되면 자존심만 굉장히 내세울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병정, 해유, 이러니까 천을교인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내가 좀 남다른 사람이야. 니들은 평민이야. 나는 귀족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있죠. 나는 좀 남달라. 내가 옳아.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내세우거나 자기 객관화가 결여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 되면 안 되겠죠. 내 원칙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냐고. 그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 수구 세력은 싫어. 얘들의 뿌리부터 지금까지 와보면 얘네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항상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 어리석은 국민들을 악용하여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었어.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외세와 관련이 될 때는 완전히 비굴하게 숙이고 국내에서만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어. 좋아할 수 없어. 이건 이제 나의 어떤 정치적 가치관이고 나의 원칙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역점 쳤을 때 200석이 되겠습니까? 근데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을 계몽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답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덜 깨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대가 조금 더 투표를 했으면 200석 넘었겠죠. 그게 이제 작용 반작용 이런 얘기하면서 진보 쪽에서도 김어준 포함해서 이 정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봐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이 수구 정당을 우리 정치 세력의 일부로 인정해 줄 거냐. 기회가 왔을 때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걸 또 한 번 탄핵시키면서 그 근간을. 그래서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조국혁신당 같은 당이 또 이제 표를 얻으면서 앞으로 진보 당인 역할을 해주면 참 좋잖아. 수구정당은 사라질 대상이에요. 걔들이 나중에 또 뭐 과반 의석을 얻고 이런 걸 인정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이게 부수는 그런 시발점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긴 하죠. 물론 열석성도 이탈을 하면서 특검도 거부해봐야 재해결될 거고 등등 이러면서 정권이 무너질 것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구정당을 계속 인정하면서 갈 거냐. 인정할 필요 없을 정도의 몰락이 이제 앞으로 가속화될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00석 넘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나중에 야 니들 200석 했어. 그럼 또 못했네? 그럼 쟤들 200석 줄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트렌드는 여하튼 민주진영이 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진입을 한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리는 이제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할 수 없는 나라고 이제 검찰이 유일한 세력인데 뭐 나중에 그럼 경찰이 또 반란을 일으키냐 안 되죠. 제도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마지막 남은 권력 이 검찰 권력을 완전히 개혁하고 그들의 권력을 뺏음으로써 바뀔 거라고. 그런 나만의 원칙 같은 거 그런 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건 바꿀 필요가 없지. 야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 갑자기 국짐이 좋아져. 글쎄요. 그런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인 거야. 자기의 신조 이런 걸 왜 나이 들었다고 바꾸냐고. 왜 이 피부의 겉모습에 자기 영혼을 내주냐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관을 얼마나 현명하게 쓰느냐. 그것은 이 해준 과목에 달린 거예요.
그 지장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상관, 페인이죠. 간목 보니까 상관 짓을 하려고 그래. 이 상관 써가지고 상관 견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원칙 내가 스스로 없앨 수도 있어. 가끔은 이게 뻘짓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정인을 잘 갖추면 상관 페인에서 이 상관의 언어, 상관의 행동 이것이 굉장히 정의로울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이치에 맞는 참 저 사람 말도 잘하고 그런데 항상 그것을 지탱하는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그런 생각, 인격이 참 좋아. 그게 묻어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상관페인 하면. 그것이 또 관인상생 이 관의 원칙에 의해서 딱 길러지니까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관인상 내 원칙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이게 꼰대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숙제가 있죠. 너무 내 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고 식상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제 제자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익힌 것 가지고 이렇게 이게 교육업이지. 심플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상관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상관 언변 컨설팅 이걸 통해서 관을 상관경관하면 관을 다스리다 그러면 이제 컨설팅업 상담업 그런 거죠. 그래서 정일주들이 이제 그런 업종에 많이 종사하죠. 아직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제 메이어평한 분들은 이제 사주명조 구조 해설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면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더니 성과를 얻었어. 그러다 보면 그걸 깨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교육 분야, 특히 이제 대학에 계신 교수 이런 사람들 진짜 아직 셉니다. 하여튼 겸손함이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여기에 상호작용 해야겠죠? 상관경관 싸가지 없이 하지 않으려면 인성을 또 잘 갖춰야 되고 등등등 이런 상호관계를 지장간에서 잘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할 때 제극인 되면 그렇겠죠. 운에서 이 해중간목을 치는 제극이 딱 오면 상관경관 제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 면을 깎는 그런 행동들을 갑자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행동도 쟤 왜 저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이제 돌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관 페인이 막혀버리면 그런 식이 돼버려. 특히 이제 정인제극인 그러면 돈 욕심 같은 것도 내게 되고 그죠? 여러모로 좀 사람이 이상해져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수양을 해야 되는 거죠. 12운성 태는 이제 절지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태줄이 막 연결되었다. 그래서 항상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기이니까 그래서 불안하다 이런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불안하다. 잘 놀랜다. 영화 보면서. 그래서 여자들 태는 굉장히 귀엽고 순수하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 나이 들어도 여자들에게 바라는 게 남자는 애교. 식상을 갖고 있으면 애교성이 있겠죠. 특히 상관. 식상 없고 그러면 입국 닫히고. 그래서 여자들에겐 기본적으로 괜찮은 12연성적 에너지예요. 남자들이 뭐만 하면 놀래고 깜짝깜짝 아유 깜짝이야 이러고 불안해하고 소심하고 막 그러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여자들에겐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늘 그러면 안 되죠. 꽃뱀에 잘 넘어갈 수 있겠죠.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12신살 이제 사유축
삼합하니까 사화는 짓살 반대쪽에 사이충하는 반대쪽에 있는 게 역마. 역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움직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역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두뇌작용, 두뇌로 아까 우리가 지도 본 것처럼 이집트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할 수 있잖아. 웹사이트 접속하는 게 역마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제 내가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월에 혹은 뭐 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겁들이 있으면 또는 대원에서 비겁이 지지로 깔려오면 내 정관으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특히 사화 같은 경우는 사에 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에서 만나는 사화라는 겁재들과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겁다자 구조가 되니까 그러면 대원에서도 비겁이 들어온다는 것은 직장을 자꾸 옮긴다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사람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또 새로운 사람 만났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역마성, 내가 조직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역마 있으니까 내 배우자가 역마의 기질을 갖고 있네. 맨날 왔다 갔다 하겠네.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궁합을 실제로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속성은 있는 거죠. 인사신에 그런 속성이 있다. 특히 해는 바다 글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크게 움직이려고 하는 속성. 짓살은 근방, 작은 영역을 움직이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역마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역마를 써도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우리 군, 우리 읍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 관광 정보 같은 거 올리고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이제 마치 짓살의 에너지를 쓰는 거라면 역마는 전 세계에 우리 회사의 기술,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웹사이트를 제작한다, 운영한다 이러면 역마성을 사용하는 것이죠. 남녀로 보면 여기에 금이 안 들어있죠? 무죄입니다. 무죄는 그러면 없냐? 뭐 다른 옆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내 배우자가 어쨌든 정관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바른 배우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거기에 천을귀인 관이잖아. 그죠? 천을귀인은 하여튼 귀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나는 근이 너무 약해. 태지야. 가뜩이나 불안해 죽겠는데 와이프가 너무 관리해. 퇴근하면 옷에 무슨 냄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정화가 참 깝깝하겠죠. 그래서 또 간목 써서 내가 인내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12운성이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죠? 보시고 편재 입장에서 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신금만 얘기하자면 묘인축자해 그래서 이게 욕지라고 욕지. 그래서 애인들의 욕지 뭐 이러면 끼 있는 여자들 여기 와서 목욕하고 싶은 거야. 신금들이 해수 이쪽 자리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인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인기 있는 거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바람둥이 어차피 없으니까 무죄라고 하는 것은 또 무한대죄도 되거든. 안 가리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 지지에서 유해, 신해 이런 식으로 연결되잖아요. 신해천이면 이 죄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골치 아픈 제극인의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거기에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밑에 이제 자식을 깔고 있잖아. 자식하고 간제합하니까 자식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맞춰보면 된다. 그죠? 거기에 모친 또 정인 글자가 딱 들어와 있으니까 어때요? 안방에 부친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야. 그죠? 해중 임수와 갑 궁합이 좋거든. 그러면 내 자식하고 내 모친하고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손주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구조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너무 어머니 사랑해 하다 보면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죠. 여자는 정관 있어. 천을귀인 정관이야. 아, 귀한 남자. 남편감 참 괜찮겠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공무원 남편하고 딱 결혼했더니 얘가 완전히 FM이야. 뭐 집안에 물건 하나 흐트러져 있는 꼴을 못 봐. 특히 군인이야. 그래버리면 완전히 집도 군대야. 아, 미쳤지 내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가. 정관이 좀 고지식, 좀이 아니라 제대로 고지식하죠. 변화가 없다고. 늘상 같은 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원칙주의자야. 자기 가치관을 집안 구성원들에게 강요해.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자체로 굉장히 이 귀한 귀부인의 그런 인상을 줍니다. 이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 관인상생. 이 무토 입장에서 보면 약간 도식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해서 무조건 다 이쁘다, 무조건 다 귀부인 우아함에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보시고, 특히 이제 목이 나와서 연결이 관인상생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천을귀인의 이 귀부인의 우아함 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귀라는 것은 항상 관이거든요. 그래서 일지 정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귀함을 추구하는 것. 사람이 딱 보기 아우 천박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야. 제 목소리에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신사일주기 때문에 정관을 깔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를 들으면 와, 참 목소리 천박해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은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집 같은 것만 버리면 돼. 아집을 버리면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야죠.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사유하고 이러면서 자기 마음그릇을 계속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아집 강해. 저도 뭐 미친 듯이 강했어. 그래서 그걸 성찰하고 반성하고 더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안 좋은 사람, 수준이 낮은 시기에는 그때 관계했던 사람, 아, 쟤 꼴통이야. 지만 옳다 그래. 그렇겠죠. 그 기억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도 꾸준히 저라는 존재를 인정해줬던 사람들, 뭐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 중마고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거고, 또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된 후에 만나서 저를 좋은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값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거야. 우리가 타인이 어떻게 변했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 옛날에 그런 수준 낮은 인간에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지? 한번 만나볼까? 오, 정말 제 예상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셨네요. 누가 이래? 이런 사람 없잖아.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인연이 지나가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런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연기라는 거죠. 여자 정관, 잘못하는 이 간제압은 그 단점이 있어요. 잘못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의부증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특히 옆에 오화 같은 거 있어 보세요. 오해합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항상 남편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죠? 그런데 뭐 어쩌겠냐고. 근데 그러한 조합이 돼 있으면 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의부증 같은 게 생겨. 왠지 모르게 그런 감이 촉이 딱 와버리거든. 또 여기에 인성도 있기 때문에 쟤들이 지금 제가 좀 이상해.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 해킹해서 얘 위치 추적해서 봤더니 뭐 어느 모텔에 누가 하고 있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자.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구조가 이렇게 짜인 걸 어떻게, 아이고, 저것도 불쌍하게 사는구나. 나도 운에서 임수 오면 정임합으로 나가 놀아야지. 그냥 그러고 살면 돼.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영원하진 않잖아.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역시 노력이에요. 굉장한 노력. 내가 그런 준비가 돼야 하고 확신이 있어야 돼. 아, 저 사람이구나. 그건 확신은 언제 생기냐? 같이 사는 동안은 몰라. 헤어져 봐야 돼. 떨어져 보면 나 진짜 헤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 헤어졌는데 저 사람이 진짜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야. 근데 가만 보면 또 사주를 들여다보면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흐른다는 것, 상대와 나의 에너지 조합이 그렇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자체로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발현되거나 그런 구조라면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늘 생각한다는 게 아니야. 마음그릇을 키우는 거야. 마음그릇은 공부와 수양으로 크는 거예요. 명리 공부하면 그 이치를 훨씬 잘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정해합을 음란지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해 같은 경우는 간지합하니까 얘들은 아주 부부간에 뭐 음란함이 하늘에 닿았다 뭐 이 정도냐, 뭐 그런들 뭐 아니든 뭐 뭔 상관이야. 쟤들끼리 하고 노는 건데. 근데 운에서 내가 정화인데 임수란 남자가 와서 이렇게 붙으면 이제 그런 속성이 있겠죠. 왜냐면 정임합이라는 게 목이라는 생기를 만드는 거고, 그 생기라는 것은 인간과의 육체 관계를 하는 거거든. 왜냐면 이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정화 일간이야. 그런데 운에서 이 지장간 조합도 마찬가지로 천간의 정임합, 그럼 임수가 왔잖아. 관이 왔잖아. 그죠? 내가 정화인데 임수는 분명히 십성으로 정관인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재가 아니죠. 십성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음란지합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마셔라. 임수라는 정관을 만나는데 이게 내가 일지에서 드러났어. 그러면 중년에 내가 생각하는, 특히 이게 뭐 연지하고 연결되면 이제 국립대학 같은 거야.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정임한목 인성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럴 때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돼. 음란지압 다 그렇게 안 써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자 입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로 쓸 수 있는 거야. 선택의 문제야.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게 저도 뭐 공부하고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에너지는 하나의 속성으로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대학원 가서 공부했어. 그런데 거기에 또 괜찮은 놈이 하나 있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자, 물상을 보면 밤바다의 등대에 가장 정해일주를 잘 보여주죠. 정은 달, 별 다 되는데 우리 하늘 밤하늘 잘 안 올려다보잖아. 밤바다에 빛. 그러면 내가 희망의 존재잖아요. 희망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상을 펼쳐 세상에 희망을 주는 거 아니야. 교육자 이런 거죠. 내가 후학들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독하죠. 고고한 고독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다 평지에 얘 홀로 우뚝 서 있어. 빛을 내고 있어. 빛을 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귀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죠? 이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공부 이런 속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빛이 쫙 펼쳐나가잖아요. 돌면서 쫙 이렇게. 그죠? 그게 뭐야? 지혜가 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통찰력 같은 거라고. 그러니 정일주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공부가 좀 덜 되면, 혹은 명리 공부만 하면, 혹은 자기 분야의 공부만 해서 자기가 대가라고 착각해버리면 타인은 완전히 무시해요. 자기 틀에 자기 스스로 갇혀서 굉장히 옹졸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젠 실전 사주 해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